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2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5장의 1, 첫 번째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제5장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공공경제론 수업에 들어가는데요. 제5장은 정부란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절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정부란 무엇인가, 두 번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뉘는데 중앙정부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지방정부는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 동영상에서는 정부란 무엇인가 살펴보고요. 두 번째 5-2 동영상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학 그 설명할 때 항상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영역이 대한민국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 면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안에 요 노란색 세모에 해당하는 것이 정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될 수 있고, 이 바깥에 있는 영역은 시민사회와 시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학에서 볼 때는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두 개로 구분하면 정부 부문, 민간 부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바깥의 하얀색 환경은 요거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벗어난 국제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외 환경의 변화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이 안쪽은 대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는 개방화, 세계화, 정보화에 따라서 또 정부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항상 생각하면서 행정학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정부 부문과 민간 부분으로 나누고 민간 부분은 시장과 시민사회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부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시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정부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포함하는 통치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여러분들이 사탐 배울 때 교과서에서도 이런 내용을 배우셨을 겁니다. 이 중에서 이 행정, 삼권분립이라고 하죠. 삼권분립 중에서 이 행정 파트를 이야기할 때는 이 협의의 정부 이렇게 삼권분립에 의하여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기관을 정부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초등 사회용어 사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법을 만들어서 나라에 관한 여러 일을 처리하는 국가의 기관을 정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를 어떻게 또 설명을 하느냐, 요 별표를 보시면 국민이 국민주권주의라고 하죠. 헌법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이 부여한 강제력을 기초로 해서 다시 국민을 다스리는, 즉 통치하는 조직을 정부라고 한다.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저는 그러면은 강제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강제력 때문에 남자들은 20살이 돼서 신체 검사 받은 다음에 군대에 끌려가야 되고, 이 강제력 때문에 우리는 신호등을 지켜야 되고, 이 강제력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강제력으로 거둔 세금과 사람을 통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죠. 국민을 위한. 그러니까 국민을 통치하는 일이지만 또 그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제력, 다른 말로 공권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에 보는 공권력은 경찰이 당신 여기 가지 마시오. 그러면 못 가는 것이죠. 자동차 운전하고 당신 여기 서시오. 하면 그 공권력 때문에 경찰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강제력, 공권력. 왜 그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감옥에 끌려가니까요. 내가 자유인데 왜 이거 못해? 이렇게 하면 경찰이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너가 자유로울 거냐 자유롭지 않을 거냐가 아니고 경찰 말을 들을 거냐 아니면 감옥에 갈 거냐, 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권력에 따라서 군대에 가게 되고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되고, 돈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 의무를 지게 되는, 즉 이 법이 정한 것을 어기면 국가가 부여한 이 강제력, 공권력 때문에 우리를 감옥에 넣는단 말이죠. 이걸 강제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작동되는 영역이 바로 정부 영역이다.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통치라는 개념인데, 통치라는 개념은 쉬운 말로는 다스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목적, 모든 헌법과 법률은 왜 헌법이 만들어졌느냐? 사실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법률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실현하는 행위를 통치, 다스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행정학에서는 이거를 행정 또는 관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행정학과에 왔으면 정부가 무엇이며,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공무원이라고 하죠.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어로는 캠브리지 딕셔너리를 찾아보면 government 이렇게 되어 있는데, govern이라는 게 이게 다스리다 그런 뜻이에요. rule over 또는 govern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룹으로 따지면 the group of people who officially, 공식적으로 control a country, 한 국가를 통제하고 통치하는 그런 그룹을 정부라고 한다. 시스템 차원에서 보면은 the system used for controlling a country, city, or group of people, the activities involved in controlling a country, city, group of people. 그러니까 한 국가, 도시를 다스리는 것은 지방정부라고 하죠. 한 국가 전체를 다스리는 것은 중앙정부라고 합니다. 또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시스템을 정부라고 한다. Politics and government. 이 정치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The offices, department, and group of people that control a country, state, city, or other political unit. 이 공무원이라든가 정부 조직 이런 것들을 정부라고 부른다. 여기서 말하는 control이란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To order, limit, 뭘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명령할 수도 있는 것이고, rule something or someone's action or behavior, 그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control, 파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행정학도로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인간은 그냥 자유롭게 살 때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강제력을 지닌 정부를 만들었을까? 우리는 주로 이제 15세기 이후에 그 네이션 스테이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민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주로 왕들이 지배하고 왕들이 통치하는 것을 정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국민이 왕권 통치가 아니고 국민이 주인된 나라에서 왜 정부를 만들었을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 왜 정부를 만들었을까에 대한 이런 의문에 대해서 접근 방법이 경제학적 접근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정치학적 접근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법학적 측면의 접근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행정학에서 주로 다루는 거는 경제학적인 접근 방법과 그다음에 정치학적인 접근 방법을 쓰게 됩니다. 경제학적인 접근 방법으로 보면은 이 정부를 왜 만들었는가? 이 기저의 시장 실패론이 있습니다. 제가 이 4장까지 미시경제학의 기초 원리를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거기에 원리 중에 시장은 실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실패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한 거죠.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시장이 병들었으니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 의사로서 정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시장은 마켓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또 가격 메커니즘을 따라서 자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발명품이 없어요. 우리 시장이 없으면 인간들이 정말 이처럼 잘 살 수가 없어요. 이 시장이 있어서 서로 기능을 분업과 전문화에 따라서 각자 자기 하나만 잘하면 먹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서 나머지는 바꿔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을 마켓 석세스, 시장의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들은 잘 살고 이 시장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나라들은 대부분 못 삽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세계 시장에 뛰어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북한 땅에서 만들어내 가지고 다 먹으려고 하니 다른 나라 소고기 이런 것들은 호주나 미국 거 수입해서 먹으면 훨씬 싸게 먹을 수 있는데 이 척박한 산만 있는 북한 땅에서 어떻게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제 무역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잘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장이 작동되는 원리는 넘버원 원리,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모든 아주 작은 이익이라도 그것이 가격에 반영돼서 서로 간에 바꿔치기를 하면서 서로 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굉장히 유용한데 이 시장은 실패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배우겠지만 공공재, 외부 효과, 독점, 정부의 비대칭성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말 시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시장이 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고장났어요. Not work.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데 생산이 안 돼요. 좀 많이 필요한데 너무 적게 생산이 돼요. 그리고 필요 없는데 과잉 생산이 돼요. 이런 문제, 환경오염이라든가 국방의 문제, 교육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불러요. 그러면 국민들이 잘 살게 하려면 실패한 시장을 좀 치유해야 되는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 실패를 치유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정부의 성공,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 실패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government success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가 항상 성공하느냐? 이 정부도 실패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이런 것들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좀 의사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돌팔이 의사처럼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그러면 여전히 정부가 있어도 시장 실패는 치유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government failure, 그래서 정부 실패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부 방법으로 정치학자들은 왜 정부를 인간이 만들었을까 이야기할 때 사회계약론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의 루소의 사회계약론도 있고 영국의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도 있고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회에 존재하는 국민들이 계약을 통해서 정부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치학적인 논리에서는 만약에 인간이 자유로울 때 가장 행복하다면 모두 정부가 없는 상태로 자유롭게 살면 돼요. 그렇죠? 그럼 군대 갈 필요도 없고 세금 낼 필요도 없고 좋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무정부의 상태, 아나키라고 합니다. 아나키 상태의 장점은 자유가 극대화됩니다. 그러나 아나키 상태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군대가 없고 경찰이 없고 공무원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게 이야기하면 자유가 극대화된 좋은 세상이지만 나쁘게 이야기하면 완전 개판인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즉
동물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의 세계가 될 수 있고, 좀 고상한 말로 토마스 홉스의 이야기를 들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는 누가 그 사회를 지배하게 될까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사자가 지배하죠. 강한 자가 지배하고, 인간 사회에서는 주로 깡패들이 지배할 수 있겠습니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더 좋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쟁하는 상황 속에, 그러면 이 무정부 상태의 이 한계를 생각할 때 그런 상태가 좋겠냐 이거죠.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상태. 질서도 없고, 아무데나 똥 싸고 신호등도 안 지키고 이런 상태가 좋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국민이 주인된 사회에서는 국민들이 안 돼, 이렇게 무질서한 상태는 옳지 않으니 우리가 누군가는 강제력을 행사해야 되겠다. 그 존재를 정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사회계약을 통해서 강제력을 가진 정부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 강제력을 주어서 군대도 만들고 경찰도 만들고 공기업도 만들고 공무원도 뽑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에서는 국민주권주의예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국민이 직접 통치하는 국민주권주의지만, 국민이 가진 주권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를 정부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경찰을 임명했으면 경찰이 당신 쓰시오, 그러면 쓰기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칼 슈미트는 자동성의 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주어졌으면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잖아요. 이것처럼 자기가 스스로를 통치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개인적으로 통치할 때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사회적으로 그러면은 똑같은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되니, 사회적으로 이게 지켜지려면 공권력을 통해서 지키지 않은 사람은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을 내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 통치의 원리, Principle of Self-Government라고 하고, 그 자기 통치의 근거가 되는 거는 옛날 왕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반드시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을 통해서 하자. 그래서 이것을 법치주의, rule of law라고 하는 거예요. 법치주의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공권력의 근본은 법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를 만들면 일단은 우리나라 국방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쏘고 그러는데 김정은이 제일 좋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 놈들이 또 좋아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실은 일제 식민지처럼 북한 김정은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또 일본 놈들의 노예가 될 수도 있죠. 그러지 않으려면 국방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무기도 만들고 군인대도,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군대가 그냥 만들어지나요? 6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그 대군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그냥 자원해서 갈 사람만 군대 가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군대를 유지하려면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 청년들은 반드시 다 군대 가도록 병역의 의무를 헌법에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방이 만들어지려면 젊은이들이요, 군대를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영장이 나오면 너 군대 갈래 안 갈래가 아니고, 너 군대 갈래 아니면 감옥으로 갈래, 이러면 젊은이들이 감옥 가기 싫어서 군대 갈래. 물론 100명 중에 한두 명은 군인이 좋아가지고 나라를 지켜서 옛날 의병처럼 군대에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60만 대군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강제력을 통해서 국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물론 나라에 따라서 모병제로 택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도 이제 무기가 현대화되고 그러면 모병제로 바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방이 유지되는 것은 결국은 이런 개병제를 통해서 국방의 의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찰이 있음으로 인해서 치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경찰이 없으면 도둑들이 판을 칠 거예요. 깡패들이 판을 칠 거예요. 그러나 경찰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치안과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쓰는 큰 공원이라든가 항만, 공항, 철도 이런 것들은 이 시장에선 쉽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정부가 전국에 철도를 깔고 전 못대를 세워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SOC, Social Overhead Capita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측면의 기본권 실현.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 빈부의 격차가 엄청 심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인간이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데 굶어 죽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밑바닥에 가장 못 사는 분들이 한 3% 됩니다. 우리가 5천만 명이니까 3, 5, 15 이렇게 하면 150만 명에서 200만 명에 대해서는 국민 기초 생계,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그래서 일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보살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강제력을 행사하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돼요. 군대 가기 싫은데 군대 가야 되죠. 세금 내기 싫은데 세금 내야 돼요. 어떤 때는 법을 좀 안 지키고 싶은데 법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군대 안 가면 감옥에 가야 되고, 세금 안 내면 감옥 가든지 벌금 내야 되고, 법을 안 지키면 감옥 보내야 되니까 이러한 불편함, 기본권의 제한, 특별히 자유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거기다가 사생활도 침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내셔널 아이디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 이렇게 주민등록증 가지고 국민의 생활을 통제하는 이런 나라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코로나 지난 2년간 우리나라처럼 잘한 나라 없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개인의 생활을 깊숙이 침해하는 나라가 없다는 이야기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이 동물농장,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유튜브를 보셔도 되고 원래는 책을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런 걸 보면 이 정부가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면 특히 사생활을 침해하면 동물농장하고 1984라고 하는 조지 오웰의 소설을 기회되면 꼭 보셔서 정부가 지나치게 커졌을 때의 문제점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부문의 특징은 무엇인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강제력, coercive power라고 하는 거죠. 이 정부는 유일하게 강제력을 가진, 우리가 사회개혁을 통해서 강제력을 가진 조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력구제라고 하는데, 셀프헬프라고 하는데 성경에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누가 너를 머리를 치면 나도 머리를 똑같이 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둘 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나는 맞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에요. 이 강제력은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정부만 행사하는 거예요. 유일한 공권력이 정부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법제도가 있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고 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야지 옳은 방법이지, 내가 맞았으니까 나도 똑같이 갚아줄 거야. 이걸 사력구제 또는 자력구제라고 하는데 셀프헬프는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강제력이 작동되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통해서 국방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납세의 의미에서 정부의 재원 1년에 얼마 쓴다고 그랬어요? 600조 원을 쓴다고 그랬죠. 600조 원을 쓰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자발적으로 내면 그게 뭐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준법의 의무도 생깁니다. 즉 폴리스 라인 해가지고 노란색으로 뭐 범죄 현장에 가면 쫙 쳐놓죠. 그거 넘어가면 경찰이 무조건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러한 강제력이 작동된다. 두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정부는 대의 민주주의, representative, 대표 민주주의인데 이 국민이 직접 스스로를 통치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대표를 뽑아요. 우리 대통령 선거했지만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고 국회의원도 국민의 대표입니다. 이런 대표들을 통해서 행정부, 입법부를 구성하고 이러한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또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을 통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래의 의미의 국민주권이 실현되려면 이런 선출된 대표자가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니고, 사이버 민주주의, 지금 스마트폰 다 쓰잖아요. 모든 성인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그냥 국민들한테 결제안을 올리면 국민들이 실제 결정해야 의미 있는 국민주권이 실현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제, 여러분들이 사탐 때 배우는 거는 직접민주제가 세 가지 있죠.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이런 정도만 있는데, 저는 의사결정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일주일 정도 정책에 대한 설명하고,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보팅을 하면 되는 거죠. 투표를 하면, 결정을 하면.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 힘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힘 다 빠지고, 그걸 다 우리는 의사결정할 수 있는 힘을 권력이라고 그래요. 그 권력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민주주의의 부활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초기 그리스 민회의 그런 플라톤 시절에,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 그리스 정치는 실제 그렇게 도시국가 중심으로 직접민주제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다 모든 국민이 모일 공간이 없고 이래서 간접민주제로 갔던 건데, 지금은 사이버 시대가 열렸어요. 스마트폰 안에서 다, 여기는 제한이 없어요, 모이는데.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다시 국민주권으로 가도 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시장이 아닌 정치를 통해 행정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한다. 그래서 이 정부 부문은, 시장은 가격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나 정부는 아니에요. 정치적 의사결정, 즉 선거나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정부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컨셉은 권력이에요. 누가 권력을 쟁취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는 공기업이라는 게 작동해요. 뭐 만들 때는 공기업. 그래서 이제 시장적인 영역도 좀 포함을 하지만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국민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런 시장이 아닌 정치를 통해서 행정 서비스가 공급되는 이런 특징이 있다. 정부를 우리는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행정학 하면은 이야기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큰 정부다 그러면은 크다는 거죠. 작은 정부는 작은 거고, 그러면 기준이 뭐냐 이거죠. 기준이. 그러니까 서로를 비교해 보는데 너는 나보다 크다. 형용사는 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크다, 작다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돈을 가지고 따집니다. 돈을 가지고 따져서 내가 1년에 1,000만 원 벌면 그중에 얼마를 세금으로 내느냐. 저 북부 유럽은 50%를 세금으로 냅니다. 우리나라는 한 30% 세금으로 내요. 이런 걸 가지고 이 정부 부분이 크면 큰 정부다, 아니면 민간 부분이 크면 작은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작을수록 좋다, 그만큼 자유를 존중하는 사상을 보수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진보주의자, 나는 진보다 이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은 정부의 기능이 커지고 세금도 많이 걷는 그런 큰 정부를 진보주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조세만 따지면 한 20% 되고요. 거기다가 4대 보험이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을 포함한 거를 국민 부담률 이렇게 부르는데, 국민 부담률로는 3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따져볼 수 있는 게 공무원이 얼마나 되느냐. 전체 국민 중에 공무원 수 또는 공기업 포함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120만 명입니다. 그리고 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46만 명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체 인구 중에 거의 한 3% 정도가 공공부문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 가족들이 한 사람당 4명씩 먹고 사니까 거기다 곱하기 4를 하면 상당히 공공부문 일자리를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잠깐 물 좀 마실게요. 또 하나 따져볼 수 있는 거는 권력, 특히 이제 민간 부분에 대한 규제권. 이거는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경부, 식약청 이런 데서 하는 일은 다 규제예요. 즉 식당 하는데 니네들 안전규제 지키는지, 소방도 다 규제예요. 불안나게 소화기 설치했는지, 방염 설치했는지, 이런 것들 다 규제하러 다닌단 말이죠. 이런 규제가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도 규제권이 세면 그때는 센 정부를, 다른 말로 큰 정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들, 이거를 복지국가 또는 웰페어 스테이트, 나중에 이 부분 또 자세히 또 살펴볼 겁니다. 시장에 비해서 정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의 정부를 큰 정부라고 하고, 주로 북부 유럽, 우리가 행복한 나라들 첫 시간에 봤었잖아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 세금을 많이 내죠.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정부로 가는 이유는 사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민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수록 정부는 점점점 커져가게 돼 있어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커졌죠. 또 남북 문제, 이런 문제가 커지면 또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할수록 정부 부문은 커가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장 대비 정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영리형 이렇게 정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나라들은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만 해라. 인간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으니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줄어들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나쁜 존재, 필요하지만 나쁜 존재, 이걸 necessary evil이라고 그러죠. 필요하지만 나쁜 존재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만 가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작은 정부로 가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시장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우리는 그래서 정부와 시장이 함께 돌아가는 혼합 경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이 시장, 정부, 시민단체, 시민사회 이렇게 세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선수의 역할을, 축구로 따지면 직접 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는 공기업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내는 이러한 역할이 선수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 엄파이어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축구 경기의 심판처럼 이 민간 부분에서 서로 시장에서 게임을 하는데 룰을 잘 지키는지, 규칙을 잘 지키는지 주로 법원이 하죠. 경찰과 법원의 역할, 경제 쪽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이런 것들이 심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경기 규칙을 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 법률인데요. 경기 규칙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는 입법부에서, 즉 국회에서 규칙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어느 경기를 보든지 심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어느 역할이 제일 중요하냐, 심판의 역할입니다. 공정한 심판. 즉 저는 공정하다는 표현보다 더 강조하는 게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억울한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심판이 엄격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 중에서 보는 걸로는 야구를 제일 좋아하는데, 정말 심판이 잘못된 오판을 내렸을 때 굉장히 화가 나요. 민간 부분에서 돈이 오고 가는 이런 게임에서는 훨씬 더 심하겠죠. 그래서 저는 스트라이크 볼 판정도 좀 컴퓨터한테 시키고, 그래도 너무 좀 딱딱하니 심판 귀에다가 딱 귀에 꽂고 컴퓨터가 딱 불러주면 0.01초밖에 차이가 안 날 거 아닙니까? 딱 사인이 오면 스트라이크면 스트라이크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공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표현 중에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공정한 경기가 이루어지려면 게임 규칙이 공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위쪽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경기를 하기 쉽겠죠.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남자와 여자의 게임에서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동안 역사상 모든 게임이 남자 중심으로 돼 있다. 여자들은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지역으로 따져도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 사람들을 우대하더라. 학력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를 비유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천장이란 말도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위에 천장이 없는 것처럼 보면 투명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머리가 깨진다는 거죠. 실제 유리천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승진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남자 중심의 승진 제도가 됐기 때문에 여성들이 위에 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위를 쳐다볼 수 있지만 실제 올라가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더라. 이것이 굳이 뭐 남녀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학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거는 이걸 차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차별은 우리가 고민을 해서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정한 사회가 되고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에코노믹 헬프에서 살펴보면은 이 프리마켓하고 가버먼트 인터벤션 정부가 이 자유시장에 어떻게 개입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정부의 역할은 이렇게 세금을 통해서 불평등을 줄여드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 규제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그러한 물질에 대해서는 그 부담금 또는 세금을 부과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민들이 필요하는 거는 직접 공기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 이런 역할들을 해서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역할을 해서 국민들이 더 잘 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장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머스그레이브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우리 재정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정부의 역할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 기능.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도 공기업을 통해서 뭔가를 공공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죠.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럴 때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우리 뉴딜 정책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케인즈안들은 적극적으로 국가 경제 위기 때 정부가 나서서 경제 안정화 기능을 수행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경제 규모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얼마일까? 보통 한 3만 불 한다고 합니다. 달러 기준으로. 그렇죠? 1인당 3만 불을 버는 거예요. 1인당 1년에. 그러면 3만 불이면 원화로 따지면 1인당 얼마예요?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좀 올랐으니까 달러 환율이 올랐으니까 3,6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몇 명인가? 5천만 명이 되죠. 5천만 명. 그 1달러당 환율은 얼마인가? 지금 1,200원 이래 합니다. 그러면 이제 GDP를 계산해 낼 수 있어요. 원화로. 여기에 3만 불 곱하기 5천만 명 곱하기 환율이니까 곱하기 1,200원.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GDP가 얼마나 나오느냐? 1,700조에서 1,800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정부가 1,800조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600조를 쓰는 것이죠. 그럼 미국, 중국의 GDP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돼요.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일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한 5만 불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 2배 정도 돼요. 지금은 우리가 많이 따라가서 1배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2배가 차이 나죠. 그럼 인구 차이는 미국 인구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국 인구는 3억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6배.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 차이가 한 2배 나고 인구 차이가 6배 나면 곱하기 하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12배 센 나라, 큰 국력이 센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는 굉장히 작습니다. 만 불도 안 돼요. 평균적으로. 근데 인구가 몇 배예요? 13억, 15억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20배가 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1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중국이 못 사는 나라지만 국력으로 따지면 거기에 인구를 곱하면 우리나라보다 한 10배 가까이 큰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력이라고 하는 거는 1인당 국민소득의 인구를 곱할 때 나오는 거예요. 저 북부유럽 이야기한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보다 훨씬 1인당 국민소득이 높습니다. 5만 불, 6만 불 됩니다. 그러나 인구가 우리나라의 반도 안 돼요. 조그만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력으로 따지면 덴마크, 스웨덴보다 국력으로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센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규모를 통해서 국력의 차이를 좀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국력입니다. 전 세계 국력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미국이 제일 세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저머니, 독일, 영국, 프랑스 이렇게 따져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규모로 한 11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current price라고 PPP valuation이라고 여러분들이 이건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따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건 구매력 기준이라고 하고 이거는 경상가격 기준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걸 보면 되겠습니다. 이 왼쪽을. 그러나 머지않아 하여튼 중국의 인구가 크기 때문에 향후 10년에서 20년 지나면 요 경상가격으로도 중국하고 미국이 엎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구가 유지되지 않으면 사실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1인당 퍼캐피타라고 그래요. 1인당 GDP는 32,000불 이렇게 3만 불을 넘어선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평균 정도 되는가 따져보려면 여기다 우리 4인 가족이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한 사람이 3만 불 벌어야 되니까 우리가 4인 가족 그러면은 3, 4, 12 그러니까 12만 불 정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연봉 합쳐서 한 1억 4천 정도 돼야 우리나라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빈부격차가 심해서 또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평균 중앙치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또 통계학 배울 때 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정부란 무엇인가 그리고 큰 정부, 작은 정부, 정부는 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이 재정적인 측면에서 국력의 차이를 어떻게 도출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살펴보았습니다. 5장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